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고 각각의 특징을 이렇게 콕 집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자본주의는 왕이 절대왕정 시대죠. 왕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상업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인계층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상업자본이 축적되면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어, 시작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클로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쵸. 바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가면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시민혁명, 정치적인 어떤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런 커다란 변화 속에서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산업자본주의고, 그리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나온 책이죠. 바로 국부론이라는 책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쵸?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는 거죠. 작은 정부를 추구한 거고, 자,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요? 그쵸?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방임을 빼면 뭐가 될까요?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라는 의미에는 어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 시장에 내맡긴다. 내버려 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경국가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야, 밤에 경찰처럼 정찰할 때 경자죠. 밤에 지킨다. 도둑을 지키고 외적을 지키고 이런 역할만 국가가 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시장 원리에 내맡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국적 국가. 그럼 정부의 역할은 소국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렇죠. 바로 자본이 집중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각종 노동 문제가 어,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아동 노동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이런 자본주의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난 시기를 바로 독점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등장했다.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등장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급 갈등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상처가 곰고 곰다가 뻥 하고 터진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정부가 내버려 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시장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이 더 가중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시장 실패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본주의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고쳤다는 얘기죠. 고쳐서 자, 그 전에는 작은 정부가 대세였는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이 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했고 큰 정부론이 대두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복지국가의 개념이 나왔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니까 적극적인 국가가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됐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바뀌었다 해서 수정 자본주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바로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제공했다라고 했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바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런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기 이 미국의 뉴딜 정책하면은 바로 큰 정부론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런 어, 수정 자본주의가 지속됐는데 큰 정부론이 지속됐는데
7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 바로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커질까요? 그렇죠.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 자, 자유주의. 바로 아까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 그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근데 새롭다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 다시 대두됐고, 시장 원리를 준수하고 복지 예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공기업, 자, 국가가 직접 경영하던 공기업을 시장에 내다 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다는 것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세금은 적게 걷고 자 이런 현상들이 요 시대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서 케인스가 있고 하이에크가 있는데 하이에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담 스미스를 추종한 대표적인 학자죠. 이 아담 스미스 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담 스미스 학파. 그래서 이 케인스는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여기는 시장과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큰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를 각각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141쪽의 내용을 한번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 주시면은 어, 여기 뉴딜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 덕에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큰 정부가 좋은 거야. 라고 케인스는 얘기하고 있고, 하이에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거.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에크,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자, 요 단원에서는 교과서 142쪽, 143쪽인데 한 두 쪽 되는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는 65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런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원이 무한정 있으면은 뭐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끝없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이걸 6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결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기회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디딤 정상을 통해서 보고 자, 여기 기본적 경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두 개는 효율성을 중시하죠. 효율성을 중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과도 관계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경제 원칙이죠. 이게 경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원칙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어, 자, 경제 원칙, 이걸 경제 원칙이라고 하죠.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경제는 두 날개로 난다는 얘기 했었죠. 형평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형평성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새는 두 날개로 날 수 있듯이 경제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일요일 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거 대신에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공부고 2순위가 영화 보는 거고 3순위가 노래방 가는 거고 4순위가 카페 가는 거라면은 자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영화, 노래방, 카페 이런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2순위인 영화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셋 다 기회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의미고 자, 이 기회비용을 나타낸 아주 유명한 말이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이런 말 있죠? 자, 요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눈다는 얘기 했었죠. 명시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이렇게 눈에 띄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는 것에서 얻어질 수 있는 비용, 이게 좀 숨어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편익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여기서 비용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보다 커야 될까요? 그렇죠? 0보다 클 때 그것이 합리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편익에서 편익에서 편익은 비용보다 크게 선택을 해야지 합리적 선택이다. 그리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죠. 이거. 그러니까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용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따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자, 여기서 자, 요 내용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이고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적게 들수록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선택할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는 그쵸 바로 경제 원칙에 맞게 선택하는 거 이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극장에 재미있는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를 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죠? 그 영화비가 아까워서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 재미가 없으면 중간에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여기에서 매몰 비용은 바로 영화비가 지금 매몰 비용이 되겠죠. 그 영화비가 아깝다고 끝까지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 활용은 디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